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최신의학이 검증한 진짜 건강한 식사법,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실천편입니다. 지은이는 마키타 젠지, 옮긴 이는 문혜원, 발행은 던한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무료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지금까지 무료도서 증정 이벤트에 3번 이상 응모했는데 한 번도 당첨이 안 된 구독자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과 함께 3번 이상 응모했다고 댓글 남겨주세요. 10분을 추첨하여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참여 기간은 1월 9일부터 1월 11일까지입니다. 세상에는 건강을 얻기 위한 정보와 방법이 너무나 많이 존재합니다. TV를 틀면 건강을 주제로 여러 명의 의사들이 출연해 이런저런 식재료를 추천하고 의학 정보를 소개하는 쇼 프로그램이 심심치 않게 반영됩니다. 이런 건강 지식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저자는 건강을 위해 정말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매일의 식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수많은 독자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었던 베스트셀러 식사가 잘못됐습니다의 실천편으로서 16가지 잘못된 상식과 70가지 최신의학 동향에 기반한 새로운 상식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는 당뇨, 치매, 심근경색,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 우리 몸에 가장 잘 맞는 식사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지방은 몸에 좋다거나 한방약이나 천연유래 성분은 안전하다는 등 부지불식간에 우리에게 상식으로 자리 잡은 잘못된 식품 정보를 바로잡는 한편 우리에게 필수적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소화되는 과정을 과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지방을 먹으면 살이 찐다 같은 강력한 고정관념을 모조리 걷어냅니다. 또한 혈당치를 조절하는 식사법과 고기나 채소류 등 식품별 식사법을 실었으며 슈퍼마켓이나 대형마트에서 식재료를 구매할 때 식품기업의 과대 광고 및 허위 광고에 속지 않고 제대로 된 안전한 식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자는 3대 사망 원인 질환인 암, 심근경색, 뇌졸중을 적절한 시기에 검사받고 조기에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경고하면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종합건강검진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100세 건강을 위한 현명한 건강검진 방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얻은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가 가르쳐주는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식사법. 과연 이 책 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식품 지식 정말 옳을까? 먹으면 안 되는 것부터 따져보자.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생각할 때 우선 무엇을 먹으면 안 될까라는 분석이 필요하다. 그만큼 우리 주변을 가만히 살펴보면 입에 대서는 안 되는 식품이 넘쳐난다. 나는 독버섯을 주의해야 한다. 썩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와 같은 차원의 말을 할 생각은 없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 선반에서 자주 보는 식품만 보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많다. 이 사실을 잘 알아두었으면 한다. 시작하며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식품은 기업이 이익을 고려해서 만든다. 식품산업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가공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람들은 최대한의 이익을 얻고자 한다. 이 행위 자체를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양한 비즈니스는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존재하니 말이다. 물론 무농약 야채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만들어진 식품도 있지만 식사가 산업이 된 이상 때때로 우선시되는 것은 소비자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거대한 식품기업이 만들고자 하는 것은 소비자가 더 먹고 싶어져 여러 번 사 먹을 가능성이 높은 식품이다. 그들은 소비자가 반복해서 사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도록 과학적인 방법으로 가공을 시도한다. 가공식품 오염과 관련된 보도로 퓰리처상을 받은 뉴욕타임스 기자 마이클 모스는 미국 전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저서 배신의 식탁에서 대형 식품기업이 가공식품에 어떤 계략을 쓰는지를 폭로했다. 식품기업은 미각과 후각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자들을 사내에서 중용하고 그들의 지식을 활용해 당분을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활용한다. 당은 식품이나 음료 맛에 거부할 수 없는 맛의 매력을 준다. 그뿐만이 아니다. 당을 첨가하면 도넛은 더 크게 부풀어 오르고 빵의 유효기간은 길어진다. 이렇게 식품기업은 여러 차례 구매할 수밖에 없는 중독 환자를 늘리고자 과학의 힘을 이용한다. 그중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당질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 있는 식품 관련 대기업 간부는 당질 중독의 폐해를 알면서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우리가 성분에 대해 숨기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소비자는 표시된 성분을 잘 확인한 후에 구입한다. 중독 환자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강제로 먹으라고 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기꺼이 살 뿐이다 라고 주장한다. 이는 미국에 한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다. 비만의 원인은 정말 지방일까? 세계를 바꾼 미국발 거대한 거짓말. 1955년에 제34대 미국 대통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재활 중 심근경색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다. 다행히 목숨은 구했지만 인기 있던 현역 대통령의 중대사에 미국 전역은 떠들썩했다. 아이젠하워는 어릴 때부터 코카콜라를 즐겨 마셨다고 알려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을 당시 캔 코카콜라 300만 개를 보내달라고 조지 마셀 육군 참모총장에게 요청했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이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당질을 과다하게 섭취한 결과 혈관의 노화를 촉진해 심근경색을 유발한 것으로 예상되나 당시에는 잘못된 정보가 나갔다. 대통령에게 병이 생긴 원인은 지방에 있다고 결론이 났고 국민들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미국에서는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았기에 당질과 지질 중 어느 쪽에 원인이 있는지 논의가 이루어졌고 전문가 사이에서도 견해가 갈렸다. 그 중에서도 지방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파에 속한 장 마이어라는 영양학자는 다양한 재료와 아이젠하워의 사례를 연결지어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를 전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마이어의 연구 방법에 대한 지적은 왜 우리는 살찌는가 등의 책에서도 이루어졌다. 우리의 영웅인 아이젠하워 대통령마저 지방의 과다 섭취로 인해 쓰러졌다.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 수많은 국민은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새겼고 당질에 대한 경계심은 눈 녹듯 사라졌을 것이다. 이때부터 미국은 비만대국, 심근경색 대국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에 와서야 미국에서는 당질이야말로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하지만 당질 섭취는 인식의 전환만으로 쉽게 줄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사람이 당질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당질은 혈당치를 좌우한다. 혈당치는 우리의 기분, 유쾌, 불쾌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혈당치가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쾌감을 얻는 반면 크게 내려가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 그러고는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훨씬 많은 당질을 갈망하는 상태에 빠진다. 아마 아이젠하워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상태를 반복해서 겪었을 테고 그렇기 때문에 코카콜라를 보내달라고 요청까지 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다수 국민은 습관적으로 당질을 섭취한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미국 문화를 동경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일본은 물론 정치적, 종교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식사만큼은 미국식 문화를 받아들인 중국이나 아랍의 여러 국가에서도 당질 섭취를 배운다. 우리가 당질을 끊지 못하는 이유. 인류가 도망치지 못하는 중독 프로그램. 우리의 몸 상태나 기분은 항상 일정하지 않다. 왠지 찌뿌드하다. 좀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피곤하네. 잠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너무 졸리다. 이렇게 어딘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낄 때 이런 증상에는 혈당치가 크게 관여하고 있을 확률이 높다. 우리는 혈당치가 올라가면 쾌감을 느끼고 혈당치가 내려가면 불쾌해진다. 이렇게 보면 혈당치가 높은 상태가 좋아 보이겠지만 그렇지는 않다. 혈당치가 올라갈 때 느끼는 쾌감은 어디까지나 순간적이기 때문이다. 당질을 섭취하고 혈당치가 급상승하면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이라고 하는 대뇌 물질이 분비되어 기분이 고조된다. 이때 최대로 고조되는 포인트를 지복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렇게 느낀 행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 몸은 너무 올라간 혈당치를 낮추도록 기능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급격하게 내려가 저혈당 상태에 빠진다. 혈당치가 70을 내려가면 졸음, 나른함, 피로감, 두통 등 불쾌한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되면 뇌는 또 혈당치를 높여 기분을 좋게 해야지라고 받아들여 실제로 먹는 행위를 통해 혈당치가 급상승하도록 스스로 유도한다. 그야말로 식품기업이 의도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들이 노리는 강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대신 소비자가 스스로 사고 싶은 것을 산다는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는 셈이다. 게다가 당질 중독 상태에 빠지면 뇌 만복 중추에서 분비되는 렙틴이란 호르몬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태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한다. 즉 포만감이 없어져 끊임없이 먹게 된다. 또한 이 렙틴은 날씬해지는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데 렙틴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먹어서 살이 찌도록 하는 신호가 나온다. 그렇게 되면 게을러지고
운동을 해도 날씬해지기 어렵다. 당질을 계속 먹게 될 뿐만 아니라 운동 부족으로 비만 상태가 되는 악순환에 빠진다. 어째서 사람들은 이렇게도 쉽게 당질에 중독되는 걸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인체의 메커니즘부터 살펴봐야 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얌전히 잠만 잘 때도 에너지는 소모된다. 직접적으로 에너지를 산출하는 것은 당질이지만 농경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쌀이나 밀가루 등 당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을 쉽게 손에 넣을 수 없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당질을 최대한 많이 섭취해둬야 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인간의 몸은 당질을 좋아하고 중독에 빠지기 쉽게 구성되었다. 식품기업은 이 점을 제대로 파고들었다. 단순히 이 과자 계속 먹게 되네. 먹는 걸 끊을 수가 없어. 라는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자세히 다루지만 당질 중독에 빠지면 비만이나 당뇨병을 비롯해 암,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 등 다양한 생활습관성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 현대인의 삶을 둘러싼 환경이 어떤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 생화학을 모르면 올바른 식사를 논할 수 없다. 의학이나 영양학 외에 대사의 작용이 중요하다. 두툼하고 붉은 살코기를 스테이크로 먹으면 울퉁불퉁한 근육질 몸으로 변할 것 같다. 하얀 비계가 듬뿍 들어간 돈가스를 먹으면 배에 지방이 붙을 것 같다. 청량음료는 액체라서 오줌으로 배출하면 되니까 비만으로 이어지진 않을 듯 싶다. 모두 다 착각이다. 우리가 섭취한 식품은 몸 안에 들어오면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소화, 흡수 과정에서 분해되어 다른 물질과 합쳐지거나 서로 영향을 끼치며 입안에 들어올 때 영양소와는 다른 물질로 생성된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X와 Y라는 영양소를 입안에 넣을 때 X는 XXX로 분해되고 Y는 YYY로 분해될 뿐만 아니라 X와 Y가 합쳐져 Z라는 새로운 물질이 체내에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작용을 대사라고 한다. 어떤 식사를 해야 할지 생각할 때 대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그리고 대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학문이 바로 생화학이다. 나는 생화학을 매우 좋아하지만 대부분의 의사는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일 것이다. 거북이 등껍질 같은 화학 구조나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착실하게 배워야 하는 생화학은 실제 환자를 진찰하는 임상과 관계없는 세계다. 대학에서 하는 강의도 지루하기 때문에 의학부 1학년 때 잠시 배우고는 완전히 잊어버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의 의학부 메디컬 스쿨에서는 거의 강의조차 하지 않는다. 그럴 시간이 있다면 병원 현장에서 임상 경험을 쌓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의사에게 임상 경험은 상당히 중요하다. 나도 전문의로서 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성장했다. 그런데 생화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식사법에 대해 이렇다 할 의견을 낼 수 있을 리 없다. 의학적으로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언하려면 생화학을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화학 지식이 없어서 엉터리 해석을 하는 의사나 영양사가 수두룩해 여러분을 혼란에 빠뜨린다. 생화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비만을 해소하려면 지방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호소한다.
그들은 아이젠하워의 심근경색이 지방과다 섭취로 인해 생겼다고 결론 내렸던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미 미국에서 정정된 칼로리 신화에 아직도 사로잡혀 있다. 하지만 2008년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된 연구 논문 제2장 칼로리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결론 낸 의학 논문 참조는 비만과 칼로리가 관계없다고 밝혔다. 2017년에 란셋에 게재된 연구 서장 메타 분석도 절대적이지 않다 참조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의학적으로 최종 결론이 나온 상태다. 이 책에서 여러 번 다룰 예정이지만 현대인의 비만은 지방이 아니라 당질 과다 섭취의 원인이 있다. 입안에 넣은 지방은 그대로 몸에 들러붙지 않는다. 당질 섭취로 인해 혈중에 너무 많아진 포도당이 인슐린의 작용에 따라 중성지방으로 쌓인다. 이러한 현상은 생화학을 익힌 전문가라면 간단히 알 수 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해서 생화학을 모르는 사람은 식사에 대해 논하면 안 된다. 골다공증을 예방하려면 칼슘을 섭취하자고 장려하는 영양사가 많다. 하지만 칼슘만 섭취한들 효과는 없다. 입으로 섭취한 칼슘은 뼈에 그대로 흡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칼슘은 활성형 비타민 D가 있어야 비로소 뼈에 흡수된다. 생화학을 아는 의료 관계자라면 이런 사실까지 조언해 줄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콜라겐 영양제를 먹는다고 피부가 좋아지지는 않는다. 단백질인 콜라겐은 소화 흡수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버린다. 콜라겐이 그 상태로 몸 안에서 활동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사실은 마시는 약으로 된 인슐린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 이해하기 쉽다. 주사 대신 마시는 인슐린 약을 복용하고 싶다고 말하는 당뇨병 환자가 많은데 애초에 만들지도 못한다. 인슐린도 단백질의 한 종류다. 인슐린을 입으로 마시면 소화 흡수 과정을 통해 아미노산으로 바뀌어 더 이상 인슐린이 아니게 된다. 건강을 위해 쉽게 마실 수 있는 식초를 마신다. 착각의 원인. 애초에 성분 표시를 보지 않는다.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마시기 쉬운 것이다. 곡물이나 과일 열매를 알코올로 발효시켜 만든 식초에는 일반적으로 순쌀 식초, 현미 식초, 흑초, 발사믹 식초, 와인 비니거, 사과 식초 등이 있다. 이때 추산이라는 성분이 독특한 신맛을 만드는데 구연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섭취했을 때 피로가 풀린다. 또 고기나 생선 등을 미리 식초에 절여두었다가 조리하면 노화를 촉진하는 에이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식초는 우수한 식품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미료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마시는 사람도 많다. 물론 식초를 마셔도 된다. 문제는 어떤 식초를 마시느냐에 있다. 물로 희석한다고 해도 식초는 시큼해서 결코 마시기 쉽지 않다. 그래서 마시기 쉬운 식초로서 포도당이나 벌꿀 등을 첨가한 식초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품은 건강에 좋다. 마시기 쉽다고 강조되곤 하지만 당질을 첨가했다는 말은 작은 글씨로 슬쩍 기재해두기만 한다. 혹시 건강에 좋은 식초를 마시고 있다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필요 없는 당질을 섭취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식초를 살 때 병 뒷면에 붙여진 성분 표시를 자세히 살펴보자. 달고 마시기 쉬운 식초는 분명히 당질이 첨가물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샤베트라면 괜찮다. 착각의 원인, 가짜의 소가 넘어간다. 기름으로 만든 샤베트는 아이스크림과 전혀 다르다. 옛날부터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간식은 바로 아이스크림이다. 관광지에서는 흔히 소프트 크림을 팔며 편의점에 있는 아이스크림용 냉장고는 겨울에도 상품이 가득 차 있다. 그만큼 수요가 있어서일 것이다. 편의점의 아이스크림용 냉장고 안에 있는 여러 상품을 자세히 보면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도 있다.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이렇게 4종류다. 그중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빙과다. 컵에 들어간 팥빙수 타입, 아이스 캔디가 있는데 모두 청량음료를 얼린 설탕 덩어리다. 반면에 구분하기 어려운 것은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의 차이다. 이 3가지는 성분에 따라 나눠진다. 아이스크림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유고영분 15% 이상, 유지방분 8% 이상이 필요하다. 아이스밀크는 유고영분 10% 이상에 유지방분 3% 이상, 샤베트는 유고영분 3% 이상으로 정해졌으며 상품 겉표지에 나온 성분표에도 쓰여 있다. 이때 성분 표시를 보고 건강을 위해 조금이라도 유지방이 적은 샤베트를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이는 크나큰 착각이다. 샤베트는 아이스밀크도 마찬가지다. 아이스크림에 비해 유성분이 적게 들어간다. 그럼에도 아이스크림에 가까운 맛을 내기 위해 무엇을 넣는가 하면 식물 유지를 첨가한다. 식물 유지에는 트랜스지방산이라고 하는 몸에 상당히 좋지 않은 물질이 들어있다. 그러니 샤베트를 고를 바에는 조금 비싸더라도 제대로 된 아이스크림을 먹는 편이 건강에 훨씬 낫다. 참고로 커피에 넣는 우유 대용의 프림도 마찬가지다. 프림은 우유가 아니다. 식물 유지와 물에 유화제라는 첨가물을 넣은 것이다. 더 이상 이런 가짜 식품은 먹지 않도록 하자. 슈퍼푸드가 최고다. 착각의 원인. 광고에 쉽게 휘둘린다. 영양가가 특히 높은 식재료는 주변에 얼마든지 있다. 슈퍼푸드라는 단어는 1980년대 미국, 캐나다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치아씨드, 아사이베리, 키노아, 마카, 카카오 등이 주목을 받았으나 슈퍼푸드라고 정해진 식품이 따로 있지는 않다. 슈퍼푸드는 영양균형을 맞추는데 뛰어나고 일반 식품보다 영양가가 높은 것과 같은 느낌으로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말차를 슈퍼푸드로 받아들이는데 새로운 슈퍼푸드는 앞으로도 언제든지 생긴다고 본다. 영양균형을 맞추는데 뛰어나고 일반 식품보다 영양가가 높은 것이라면 섭취해서 손해볼 일은 없다. 하지만 건강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니 홍보 문구에 휘둘리지 않길 바란다. 사실 슈퍼푸드라는 말이 유행하기 전부터 여러 식재료가 인기를 얻었다. 오래전에는 서양차도 알로에 등 당시에는 신기했던 식재료가 주목을 끌었다. 신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하는 듯하다. 심술궂게 들릴지도 모르겠으나 갑자기 나타난 신기한 식재료에는 대체로 속내가 있다. 식재료를 발견하곤 팔릴 것 같으니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분명 있다고 본다. 지금 시대에서 건강은 돈이 된다.
식품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은 건강에 좋아 보이는 그럴싸한 식품을 찾아 소개한다. 섭취하지 말자고 하진 않겠다. 하지만 틀림없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착각하지는 말자. 탄수화물. 사람은 왜 살이 쉽게 찌고 잘 안 빠지는 걸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이 찌는 메커니즘. 당질을 많이 섭취하면 분해된 포도당이 혈액 속에 많아진다. 이때 인슐린의 작용으로 넘쳐흐르던 포도당이 중성지방으로 형태를 바꿔 지방세포에 주입된다. 이 과정이 비만의 메커니즘이라고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래서 살은 아주 간단히 찐다. 카레라이스, 라멘, 스시, 주먹밥, 메밀국수 등 일본인이 상당히 좋아하는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살이 찐다. 1755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장 앙텔무 브리아 샤바랭은 변호사 및 정치가로 활약했던 한편 미식가로도 알려졌는데 1826년에 미식예찬을 출간했다. 그는 책을 통해 흥미진진한 지적을 했다.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알려달라. 그럼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 수 있다. 그리고 비만인 사람과 500회 넘게 면담을 하며 뚱뚱한 남자들은 끊임없이 빵, 밥, 파스타, 감자가 얼마나 맛있는지 말했다. 그만 됐다. 그럼 계속 먹어라. 뚱뚱해져라. 추한 모습이 되고 옆으로 퍼지고 천식에 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녹아내린 지방 안에서 죽어라 라고까지 썼다. 게다가 동물도 인간도 지방이 모여서 쌓이는 현상은 곡물과 전분에 의해서만 일어난다고 썼다. 이미 19세기의 당질에는 중독성이 있다는 점을 간파한 듯하다. 브리아 샤바랭이 꿰뚫어 본 대로 날씬해지려면 당질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몸의 구조상 살은 쉽게 찌지만 빼기는 좀처럼 쉽지 않다. 다이어트를 경험해 본 사람은 잘 알겠지만 그 어떤 방법을 시도해도 어느 시점에서는 체중이 잘 줄어들지 않게 된다. 1에서 2주 동안 순조롭게 체중이 빠졌는데 갑자기 멈추고는 그 상태에서 1에서 2주가 흐른다. 그러고 나서 다시 1에서 2주 동안 살이 빠지고 또 정체하기를 반복한다. 그 이유는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몸이 대사를 높이는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면서 기초대사를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당질 제한을 실시하면 살이 또 빠진다. 참고로 너무 마른 사람은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저하된 상태다. 더 이상 살이 빠지지 않도록 몸이 호르몬 분비를 의도적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기초대사량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기초대사량이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에너지,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비되는 에너지를 가리킨다. 기초대사량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데 30에서 49세 일본인의 평균치를 살펴보면 남성은 1530kcal, 여성은 1150kcal인 반면 70세가 넘으면 남성은 1290kcal, 여성은 1020kcal가 된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똑같이 먹어도 점점 살이 찐다. 갈색으로 조작된 탄수화물에 주의하자. 통곡과 비슷한 식재료도 출하된 상태.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갈색이라면 괜찮은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다. 물론 현미, 메밀국수도 당질이며 먹으면 혈당치가 높아져 살이 찐다. 이는 생화학상 정확할 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의 환자들이 측정하는 식후 혈당치를 살펴봐도 분명하다. 믿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의 혈당치를 측정해보라. 현미든 백미든 식후 혈당치 상승은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미에는 백미에 비해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백미보다는 현미를 먹는 편이 좋다는 점은 나도 찬성한다. 마찬가지로 흰 우동도 메밀국수 쪽이 낫다. 하지만 갈색 탄수화물의 갈색에는 다소 의심스러운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고급 메밀국수집에는 밀가루를 20%, 메밀가루를 80% 섞어서 만든 국수를 주로 쓴다. 메밀가루만으로는 퍼석퍼석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렴한 메밀국수 체인점에서는 이 비율이 거꾸로 된 밀가루 메밀국수, 메밀국수라고 말하기 어려운 가느다란 우동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 메밀국수는 흰 탄수화물이 된다. 그런데도 어느 메밀국수 체인점에는 메뉴를 써둔 간판에 메밀국수를 먹으면 살찌지 않는다라고 기재해 두었다. 갈색 탄수화물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심리를 파고든 셈이다. 게다가 그 간판 바로 옆에 고로케 메밀국수가 견본용 메뉴로 놓여 있어 그만 쓴 웃음이 났다. 감자로 만든 고로케를 얹은 밀가루 메밀국수는 흰 탄수화물 덩어리나 마찬가지다. 점심때 자주 먹으면 상당히 살이 찐다. 통곡빵도 조심해야 한다. 100% 통곡으로 만들었는지, 통곡이 함유되었을 뿐인지 살펴봐야 한다. 통곡 표기 의무는 아직 애매하다. 넉놓고 있다가는 결국 거의 흰 탄수화물로 된 통곡빵과 비슷한 색상의 식품을 먹게 된다. 이처럼 세상에 넘쳐나는 상술에 순진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자.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식사가 잘못됐습니다. 실천편을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